네,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의 고시행정학 30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고요.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준비하시는 분, 특히 RC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작정 따라오면 쉽사리 해석되는 박 교수의 영문 독해를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사기 진작의 두 번째 방법인 제한제도 하겠습니다. 제한제도라는 것은 뭔가 안건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거나 내는 게 아니고 조직 운영이나 업무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네. 행정의 능률화에 이바지하면 표창과 상금을 지급합니다. 그것의 평가를 내서 그것대로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타났더라 하면 표창과 상금 지급을 하는 방법입니다. 인간관계론적 인사행정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거죠. 자,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한전에 근무할 때 그 화장실에 내리는 물을 줄이기 위해서 뒤에 변기 물통에 벽돌 2개를 집어넣어서 아마 1년 동안 150만 원인가 얼마를 전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15만 원을 상금으로 받아서 우리 한번 잘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제한제도입니다. 장단점은 뭐냐? 장점으로는 행정의 능률화를 기여할 수 있고 창의력을 개발하며 의사소통을 촉진합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거 특히 상관과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기 악량, 원래 사기 진작책이었으니 그렇고요. 직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합니다. 야, 우리 조직에 뭐 안 좋은 거 있나? 이런 거 봐가지고 고침으로 해서 관심을 갖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점은 뭐냐? 경쟁 심리를 자극하고, 경쟁 심리를 자극한 게 1점 적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나치면 다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그게 정말로 그만큼 그 조직에 도움이 됐냐라고 하는 합리적 심사가 곤란하고 주로 기술적인 것에 제한을 하죠. 당장 고칠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을 바꿔서 앞으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건 한참 걸리잖아요.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한제도의 성공 요건으로는 용이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누구나도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최고관리층의 이해와 지지가 있어야 돼요. 제한 많이 했더니 이 새끼들 일은 안 하고 그냥 연락이 와서 이거 하자마자 잔소리가 많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속하고도 공정한 처리가 보장돼야 됩니다. 적절하고 충분한 보상이 확보돼야 되고 명확한 제도화와 주지가 돼야 됩니다. 명확하게 제도로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활용하십시오 하고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주변에 알리는 게 주지한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제한제도고, 그 다음에 고충처리입니다. 고충처리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잘 나와요. 가끔 잘 나와요. 가끔 잘 나온다는 게 뭡니까? 한 4, 5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직장 생활과 관련해서 표시되는 불만인 고충을 심사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활동입니다. 대표 이런 게 있겠죠. 난 우리 과장하고 시집 콜콜 그냥 시비 걸고 날려서 아주 근무하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충이죠. 네, 고충 처리의 대상인 것은 말, 문서, 행동, 표정으로 표시된 불만입니다. 속으로 아이씨 저 새끼 나빠 죽 100번 만번 해봐야 고충 처리 대상이 안 됩니다. 말, 문서, 행동, 표정 등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정당한 근거가 있는 불만은 당연한 거지만 정당한 근거가 없는 불만도 대상이 됩니다. 이거 뭔 소리래?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들이 많았죠. 정당한 근거가 없는 불만은 고충 처리 대상이 아니다. 틀린 거죠. 됐죠? 세 번째, 직장 생활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해당 소속기관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남북 통일이 돼야지. 남북 통일이 안 되니까 아주 그냥 불만이 많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되셨습니까? 세 가지 요건 갖춰야 됩니다. 표시돼야 되고, 타당한 불만은 당연한 거고 정당한 근거가 없는 불만도 되고 직장 생활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담당 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처리위원회하고 각 부처의 보통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고충처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의 소총심사위원회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인사혁신처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거 중앙고충처리위원회는 어디 소속인가 해서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인사혁신처에 있습니다. 자, 뭐 절차가 이렇습니다. 30일 이내에 고충처리 심사해서 시정 지시를 하고 뭐 해야 되고, 결정된 사항은 해당 기관장에 송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계기관의 사항은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되고, 고충처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에 붙여집니다. 비공개입니다. 아니, 불만을 털어놨는데 상관과 불만이 있다고 이걸 다 대자보에 써붙여서 누구누구는 상관 상사인 과장 누구누구에 이러이러한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이러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네, 잊지 말으셔야 돼요. 네, 1년 사항은 모두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단체입니다. 말이 좋아 단체지 노동조합인 거죠. 네, 공무원이 채용, 급여, 근무 조건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결성하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단체라고 하지만 공무원 노조라고도 합니다. 되셨죠? 공무원 단체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뭡니까? 이건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 단체가 2006년 이후부터 공무원 단체라는 것을 허용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노조와 같냐 다르냐를 가지고 논쟁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을 좀 자세히 꼭 좀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공무원의 집합적인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불만이 있었을 때,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아까 고충처리고 이런 걸 한 게 보통인데, 이제는 공무원들 의견을 모아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어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가 악용될 수 있죠. 사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관리층과 직원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서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 개선에 기여를 합니다. 실적주의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월급 등에 가서 더 올려주세요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보니까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데, 실적주의를 강화한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관장이 자기가 예뻐하는 공무원을 승진시켰어요. 불만은 많은데 단체로 이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속으로 그냥 꽁꽁 앓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기관장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승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승진시키지 말고 실력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자. 됐습니까? 실적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노동 집회를 계속하게 되면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정부 활동의 계속성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뭐 고치자고 하는 게 국민 전체가 좋아지도록 고치자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그냥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특권 집단화에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노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영층과 노동자의 서로 어떤 의견을 주고받아서 좋은 쪽으로 가자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 조직에 있어서 공무원은 어디가 사용자, 경영자고 어디가 노동자입니까? 다 국민의 공복, 국민의 하인인데 어디가 노고 어디가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6급 이하의 공무원 뭐 이런 식의 정리는 해놨습니다만은 구별이 애매합니다. 조직 내에서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람, 위쪽에 있는 사람.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미음이 이쪽 미음하고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실적주의 원리에 위배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실적주의를 강화합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실적주의가 나오면 장단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점이 뭐냐? 실적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뭐냐면, 여러분, 실적주의가 실력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자, 뽑자 이런 것 아닙니까?
실력 있는 걸 할 때 우리 실적주의에서는 뭘로 했습니까? 시험으로 했죠. 시험으로 했죠. 실력 있는 사람 뽑을 때 시험으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공무원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럼 이번에 누구를 승진시킬까? 당신들이 알아서 정하시오. 그래서 당신들이 추천한 사람을 승진시키겠소. 했을 때 그 실력 있는 사람을 자기네들은 뭘로 뽑을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시험 보면 골 아프잖아요.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이 오래되셨으니까 형님 먼저 승진하시고 그 다음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이 아닌 근속연한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주의 원리에 의해되죠. 다시 합니다. 공무원 단체가 있음으로써 기관장이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좌우하는 것을 막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뽑으세요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점입니다. 나쁜 점은 뭐냐? 그럼 실력 있는 사람을 추천해 보시오 하고 공무원 단체에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끼리 쏙닥쏙닥해서 오래 근무한 사람을 올려보냅니다. 꼭 실력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적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쫓기 쉬운 문제니까 정리 분명히 잘 해두셔야 됩니다. 공무원 단체는 실적주의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실적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보셨어요? 우리나라의 공무원 단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무원 단체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부여하지만 단체 행동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2006년부터 일반 공무원에도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06년부터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입니다. 6급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럼 6급 이하에 무슨 직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6급 이하라고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일지라도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이 있거나, 지휘 감독권이 있으면 일단 벌써 사용자로 보는 거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인사보수, 그러니까 인사 처리와 공급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사용자 측에 들어갈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정,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정이면 우리가 이제 교도소, 그 다음에 수사, 경찰 이런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가입이 금지되어 있다. 공무원에게 노조활동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단체적으로 또는 조합을 통한 정치활동을 결코 할 수 없으며,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걸 벗어나서 정치활동하는 공무원 단체도 있죠. 또한 파업, 태업과 그 밖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하는 일체 쟁행위는 할 수 없다. 이 파업, 태업 같은 것이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체 정치활동 안 되고 단체 행동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치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저는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공무원의 사기양양의 또 하나의 방법이 신분보장이죠. 신분보장이죠. 공무원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없는데 내가 공무원을 그만둬요. 계속 할 거예요. 이게 신분보장이죠. 근데 신분보장이 너무 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민주통제 내지 관리자의 감독이 곤란해집니다. 국민이 공무원에서 뭐라 할 수 없어요. 저건 정말 부정부패하고 일 안 하는데 왜 저거 안 잘라요? 이게 민주통제인데 그게 신분보장을 전부 지나치게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관리자도 저는 잘 못하면 쫓아내고 싶은데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관료의 특권화가 촉진되고 무사한일주의. 위법한 행위만 하지 않으면 관두지 않는데 아예 일 안 할 거야. 이러고 버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신분보장은 이제 신분보장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대부분입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신분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분보장에 제한을 가해서 소위 말하는 제한을 가는 제도로서는 징계 처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징계입니다. 그 외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직위해제, 강제유지, 강제퇴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법적으로 되어 있는 징계 제도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령, 규칙, 명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변경하거나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법령, 규칙, 명령 여러 가지인데 위법행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그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징계 종류가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겁니다. 이 징계 종류 5가지는 분명히 외워두셔야 돼요.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징계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견책, 감복, 정직, 해임, 파면. 견책은 훈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역시 징계위원회 결정되고 뭐가 해서 잔소리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 절차에 의하고 인사기록에 남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각을 밥 먹듯이 합니다. 보다 못한 상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네. 그래서 징계 기록에 징계 1회 뭐 이렇게 기록이 남습니다. 예. 감봉은 1 내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자, 징계를 한 번 먹었어요. 그리고 또 수십 번 또 하다가 또 2번째 징계를 먹었습니다. 또 3번을 먹었습니다. 이 정도 있으면 더 이상 고칠 가능성이 없다 해서 그러면 1개월 내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감봉 조치를 쳐야 합니다. 그래서 감봉 조치를 한 번 당했어요. 또 견책과 감봉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보다 못하겠다. 그러면 1 내지 3개월간 야, 너 일하러 나오지 마. 그리고 보수도 3분의 1을 감합니다. 3분의 1을 안 주는 3분의 1만 줍니다. 이게 정직입니다. 일 안 시키는 거예요. 보수의 3분의 1만 주고. 네 번째 해임은 강제퇴직에 한해서 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고 3년간 임용 자격이 제한됩니다. 3년 내에 다시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해임은. 퇴직급여에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퇴직금에 내가 낸 일정한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내 공급에 7%를 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7%를 줘서 14%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이게 기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해임당하면 14%에 해당되는 걸 다 받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파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퇴직급여가 2분의 1로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낸 것만 가져가고 정부에서 도와준 것은 못 받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분명히 정리해 주세요. 공무원의 징계제도에서 가장 그 크기가 큰 게 어느 거냐? 그러면 가장 큰 게 어느 거냐? 파면이죠. 적응분 견책이고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해임의 특성은 뭐냐? 퇴직금에는 관계가 없고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정리가 되셔야 되죠. 자, 징계기관이 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가 있고 보통징계위원회가 있는데 국무총리 소속 아래 설치된 게 중앙징계위원회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징계를 의결하는 곳으로서 각 부서에 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5급 이상이고 보통징계위는 6급 이하입니다. 자, 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불리하게 나온 경우 소총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소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소총심사위원회 소청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위해제와 대기명령제. 직위해제는 직위를 부여하자는 처분입니다. 요건 징계위원회 구성하고 어쩌고 하는 단계를 안 거치기 때문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대기명령제와 직권면제. 대기명령제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자와 근무성적 불량자로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해서 3월 이내에 대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죠. 직위 안 주고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위 해제.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기 소속의 경찰관이 헤어진 애인에게 성질이 나서 권총으로 가서 빵빵 쐈습니다. 빵빵 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관리 소홀인 거죠. 자기 부하 관리 소홀인 거죠. 그러면 되게 직위해제를 시키고 대기명령을 내립니다. 너 지금 그 자리에서 야 소장 자리에서 일단 나와. 그리고 3개월 내에 대기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대기명령 기간 중에 뭔가 좀 나아질 상황이 아니더라. 나아질 경향이 없더라.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 동의를 얻어서 직권면직시킵니다. 너 그만둬 이제는.
아예 공무원을 그만두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을 그만두는. 예, 직위 해제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갖는데 일을 안 주는 거고, 직권 면적은 이제는 이제 그만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위 해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기 명령은 그 3개월 이내에 대기 명령을 내리는 거고, 그 3개월 또는 기간 내에 근무 성적 향상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 면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징계는 아까 뭡니까?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이 5개 모두 다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건 징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직위해제와 대기명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권면직을 시키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 동의를 얻어서 직권면직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보장의 또 하나가 정년제도라는 게 있죠. 몇 년까지는 안 잘린다는 이야기죠. 연령 전년제, 연령 60세까지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60세로 한다. 60세까지는 할 수 있다. 그것까지는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나면 그만두는 거죠. 근속연년제, 하나의 어떤 계급, 일단 공무원에 대해서 몇 년간을 했느냐. 이게 근속정년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나이 많은 경찰관이 야, 앞으로 나 이제 정년 이제는 한 달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내근으로 이제 돌려주고 편안한 일을 주죠. 사고 생기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기더라도 잘 출동 안 하고, 떨어지는 나뭇잎에도 상처를 입을까봐 조심조심합니다. 되게 여기는 25년 정년제, 근속정년제를 넣어가지고 25년을 채워서 그 퇴직금을 다 받는 경우와 그 전에 딸려서 그 퇴직금을 다 못 받는 경우가 차이가 엄청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근속정년제, 공무원이 되고서 몇 년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계급정년제는 경찰, 군인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죠. 일정한 계급에서 승진이 안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만두게 하는 겁니다. 경찰, 군인 이런 경우가 많죠. 자, 감원입니다. 감원 말 그대로 공무원 수를 줄이는 거죠. 정부의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 강제적 퇴직입니다. 일방적 강제적 퇴직, 자, 우리 정부 사정이 이러니까 그만두세요 하고 자르는 건데, 우리나라의 감원 조치는 거의 취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IMF 사태 같은 것이 닥쳤을 때 공무원을 그만두게 한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감원 이유는 근무 기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 먼저 나갑니다. 정보와 권고사직도 신분 보장을 해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정보, 특히 자천, 안 좋은 자리로 보내는 거죠. 안 좋은 자리로 보내는 거죠. 권고사직이라는 거죠. 자발적 퇴직의 형식을 갖추면서 강제 퇴직시키는 방법입니다. 네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퇴직금 다 받고 다음에 네가 공무원 다시 되려면 할 수 있어. 강제 퇴직당하면 결과적으로 파면이나 해임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네 공무원 일정한 공무원이 다시 될 수 있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퇴직금의 영향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그냥 둘래 잘릴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권고사직이죠. 정보는 특히 자천을 이야기합니다. 안 좋은 자리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0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